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서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손해배상이나 사기 같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이란 어떤 것이고 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러한 법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이란 국가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죠. 반면 우리는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나 몸이 아플 때 국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지만은 국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가하는지 미리 규정을 해놨습니다. 형법이 그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법이 이제 형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는 친구가 제 집에 유리를 깼어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민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법률 문제들은 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형사책임은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민사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법은 저 사람의 돈을 또는 재산을 내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사책임은 국가가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이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신고를 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책임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이때 주로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 원고 그리고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립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를 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 친구는 제가 병원에 가서 지출한 병원비를 물어줘야겠죠. 이것은 바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민사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 친구가 저를 때린 것은 분명한 형사적인 잘못이죠. 이것을 제가 국가기관에 이 친구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경찰이 이 친구를 수사해서 만일 잘못이 밝혀지면 처벌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책임은 독립적이고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받는다고 해서 꼭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책임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사 절차를 위해서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때렸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은 상당수 불법 행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양자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같은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접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 요새 많이 들리죠? 저도 경찰로서 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변호사로서 일했을 때 정말 많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양상도 정말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관련 사기라고 하면은 이성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돈만 받아간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개를 받거나 결혼한 이성이 알고 보니까 기혼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기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 또는 뭐 요새 유행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은 계속적으로 월 얼마 이상의 아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공동구매를 위해서 돈을 보내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싸게 물건을 구매한 뒤에 배송을 해주겠다. 이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지만은 사실은 애당초부터 이게 사기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후에 약속과 다른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든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돈을 편취한 뒤에 잠적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민사상 해결책과 형사상 해결책이 있는데 먼저 민사상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혼,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임을 증명하여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사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약간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당했을 때 형사상 해결책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사기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사기의 고의와 기망, 그리고 기망과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제게 돈을 빌려가면서 어떤 코인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아예 허구라든지 아니면 코인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 사업이 어려져서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책임만 인정이 되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배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이 형사상 해결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래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정 정도 이상, 특히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래는 일단 사기 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하셔야 되고 거래를 하실 때 상대방의 신원이나 재산 상황, 거주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하실 때 거래 조건이나 내용을 문서나 아니면 대화록을 녹취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꼼꼼히 기록을 해두시는 방법이 사기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폭력이나 재물손괴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또 돌아다니면서 놀고 하다 보면은 폭력이나 아니면 물건이 부서지는, 시비가 붙는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죄,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그 폭행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상해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상으로는 폭행이나 상해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그 손해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우리의 치료비, 직접 손해와 일시 수입, 쉽게 얘기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못 나갔을 때의 그 손해, 간접 손해라고 하죠. 일시 수입과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의외로 또 미성년자와도 엮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일단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13세까지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0살 이상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너무 어리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부모를 포함한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 때, 즉 의도를 갖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단순히 실수로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 실수로 친구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부서졌다. 이게 형법상 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는 수리비, 실수입, 정신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폭력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차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민사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니까 의외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많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상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자동차나 교통을 흔하게 이용하고 있고 우리의 의도가 없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되면은 면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 발생 원인 행위에 대해서 벌점이나 범칙금만을 부과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사례에서는 우리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가고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대 중과실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를 초과한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도 침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하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있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이렇고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 신고와 안전조치 그리고 현장 보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한다면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서 아주 심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이 모든 사건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민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하셔서 피해를 보상하는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 문제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대인, 대물 접수번호를 파악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합의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범죄가 참 다양한 유형이 있죠. 원치 않게 성행위를 한다거나 추행을 당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그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또 유사강간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흔히 N번방 사건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을 등장시켜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나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위가 어떤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저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은 필요시 여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가 있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비상호출기 지급 또는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피해가 많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른 신고를 해주시면은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대화 등을 녹취하거나 범행 도구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CCTV 등 증거가 남아있을 만한 장소나 아니면 물건을 파악하여서 경찰관에게 전달해주면은 경찰관분들도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급한 경우 경찰 112에 전화를 하셔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거래나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어려운 법률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를 하셔서 언제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 등 다양한 상담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맞닥뜨린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